학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소집이 됩니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셈법이 또 제각각이라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실제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합의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문제와 함께 유치원 3법,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은 또 강론에 들어가서는 아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달 안에 연동형 비례제 국회 합의안 만들자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합의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어제 다시 클릭 조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논의 검토 대상 이렇게 수위를 낮춰놨는데, 예. 근데 국회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무슨 학술 세미나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적어도 그 약속을 한 상대가 합의를 한 상대가 그 무슨 학자들이거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네. 그 각 당의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선수들 간의 합의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말의 차이, 의미의 차이로 치부하시거나 목전에 와 있는 일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검토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수준은 아니었을 터인데 네. 이렇게 정치적인 합의를 신의 없이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해제한 입장에서 사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입장이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국회에서 일단 선거법을 합의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보수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정당이라도 야당에서 반대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선수들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선수들 간의 합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역시 작은 정당이 반대해도 안 되지만 역시 큰 정당이 반대하는 경우는 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의 작은 이익은 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셈법도 다 다른 상황이라서 네네. 지금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만 합의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또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셈법도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 정수나 선거 제도를 검토해 보자라는 것이라면서 제동을 건 상황이고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실제로 선거 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이게 연계돼야 되는 것도 또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일정 타당한 측면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개헌과 선거구 제도를 개편을 이제 한꺼번에 하자라고 그러면 그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요. 그것이 원포인트였든 아니면 전반적인 개헌이 있든 간에 이 개헌 문제와 선거구 제도를 또 함께 또 연계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실제로는 선거구 제도를 통해서 정치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해나간다거나 이런 순서를 잡아야 되지. 이거 개헌과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는 거를 동시에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헌 문제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개혁은 이제 지금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이걸 하자.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해보자. 그러면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에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변경되게 되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변경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의 하고 싶더라도 순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당장 이번 임시국회 때 하자, 혹은 당장 다음 2월 임시국회 때는 하자 이렇게들 나오는
정당들이 있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무거운 추를 또 달아버리면 배가 가라앉죠. 네,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제 246명인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선관위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 반발이 또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의 대원칙은 네. 국회가 합의하면 지지한다. 국회가 합의하면 당연히 그에 이제 따르게 될 거다. 그리고 국민을 함께 설득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져온 안은 어쨌든 그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아니었어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를 이렇게 그야말로 생잎을 뽑듯이 해야 될 텐데 지역구 한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한 5개에서 7, 8개를 조정하는데도 그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에 한 10배 가까이를 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10배는 더 큰 난리가 날 텐데 그거는 또 역시 자유한국당의 개헌과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그거 역시도 좋은 안은 내가 내놓고요. 광은 내가 팔고 논쟁은 국민 속으로 던져놓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시에 비판받았고 지적받았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 스스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립시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저는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성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게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국회 합의안에는 의원 정수 10% 그러니까 330석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면 세비 동결이나 삭감 이 부분이 어쩌면 국민 여론의 동의를 받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검토해 볼 만한 대상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국회는 어쨌든 태생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다른 사법부라든지 혹은 행정부하고 좀 다르게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일을 하잖아요. 국정감사 기간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뭐라도 한 건이라도 해보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한 건만 잘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국민의 혈세를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절약을 하게 돼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 이건희 회장의 천연계좌를 지난 2017년 작년에 지적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1,093억의 세금을 새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국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텐데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이 그동안 바로잡히지 못했더니 바로잡고 제대로 지적만 해도 그 엄청난 그 국민 혈세를 아끼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좀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일을 한다면 세비 정도는 사실 충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밥값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밥값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이 돼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게 되는데, 자,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이건 이제 핵심 쟁점 사항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벌써부터 이제 김새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교육위원회 간사 조선래 의원에게 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음 주에라도 당장 법안심사소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열자. 우리는 논의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를 아이고야 잘됐다. 당신들이 웬일이냐. 그래서 월요일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자. 법안 심사소위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에 대한 답도 없대요. 그냥 언론에 대고 국민들 앞에 하는 척 신용만 하는 거지. 이거 무슨 중학생 아들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하고 똑같구나. 이 무슨 뭐 하자 그러면 말도 안 듣고 하는 척만 하고 자기들이 먼저 다음 주에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으면 무슨 문자라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답이라도 있어야죠. 이게 뭐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또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연말이라 또 다들 지역구 행사들도 또 내려갈 테고요. 자유한국당이나 한유총으로서야 뭐 급할 게 없죠. 급한 건 우리 국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타들어가는 국민들 속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 언론을 상대로 한 언론 플레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국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원비는 그걸로 명품 백을 사든 뭐를 사든 신경 쓰지 말자, 법으로 처벌하지 말자라는 그런 법안 또 들고 와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거면 사실은 저희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들으셨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얘기 또 하려고 뭐 국민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법안 심사 소위 또 하자. 국민들의 비난이 무서우니까 하는 척하자고 언론에 대고만 발표를 한다. 이거 저는 아주 좋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셔야죠. 그렇죠. 아이들 생각을 하셔야지 한유총 생각만 하실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 통과 기다리시는 학부모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흐지부지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정당이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드리고 또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는 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름은 패스트트랙이고 시간은 한 330일이 걸리는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원래 이 법안을 어디까지 양보를 했느냐면 교육 목적의 유치원비를 목적 외로 쓰고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는 식으로 쓰게 되면 처벌하고 그 처벌을 사립학교법에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준용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셨죠. 저희가 제안안이 그거였고 그리고 그거를 조정을 해서 낮춰줄 수도 있다. 1년으로. 그리고 유예 기간도 둘 수 있다. 1년. 최종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저희 안을 받았더라면 어차피 저희가 이 법이 적용되는 1년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을 330일을 기다린다 그러면 똑같은 효과예요. 그 기간에 입법 예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누굴 처벌하자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입법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이걸 돈을 막 갖다 쓰다가 걸리더라도 그 돈만 다시 환수해 놓으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허다가 걸리시면 벌금 내거나 감옥 가실 수 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관련자들이 매우 조심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방적 차원의 처벌 조항을 내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신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사학과 연관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음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이미 국민들이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제 나 원내대표의 집안이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걱정했던 건 나 원내대표가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한 속도를 내지 않고 지금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하게 발목 잡고 시간 끌기로 국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괜하게 집안이 사학재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집안의 사학재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진짜 오해받을 수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도 좀 짚어보죠.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로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고발을 한 것은 증선이가 고발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입니다만 여기에 왜 포탄이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야죠. 포탄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탄착점을 찾지 않고 포탄이 떨어진 지역만 수사를 해가지고는 또 다른 포격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원점을 타격해서 발본색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려면
그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강제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이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이수를 동원하는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시켜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끌어냈어야 했던 이 과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 광범한 모의와 기획에 대한 그 과정을 좀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를 피한 부분,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진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번 삼바 상장 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대마불사 그리고 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사실은 일단 한번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할 거예요. 예. 되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치원 세계 투명성을 위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건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야말로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그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 금융당국도, 그리고 회계법인들도 이 잘못된 조작 과정에서 동참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자본시장 시스템에 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니까 하고 넘어간다? 정말 좋지 않은 신호인 거죠. 그 투자자 8만 명도 속아서 어떻게 보면 투자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그 신호를 보여준 거라서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경남제약은 이제 같은 분식회계가 문제가 된 건데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이래서 또 불공정 시비까지 불거지는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적 자조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정의, 공정, 평등한 이런 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요. 왜 우리 금융당국은 매번 하는 일이 저런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자, 한 가지 사안만 더 좀 여쭤보죠.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나는 쫓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자,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특감반원이었던 김모 씨의 태도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일단 뭘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종의 자기 업무 중에 취득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보고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좀 알아봤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라고 하는 게 이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비위 첩보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에 쫓겨났다. 다시 말해서 다시 원위치 된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다고 민간인 신분으로 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 역시 공직자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자기가 근무 중에 취득했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한다?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예. 이분이 공직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태도는 잘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네요. 이게 내부 고발도 아니고요. 예. 이상한. 근데 이게 또 2014년에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라 그 당시에도 청와대가 찌라시에나 나온 얘기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범죄자로 몰았던 것하고 또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가 좀 지금까지 조사 내용 공개하고 김 씨에 대한 감찰 경과도 좀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그런 태도로 다시 청와대가 마치 이렇게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하는 태도보다는 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해명해 나갈 수 있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박용진 TV라는 유튜브 채널 하신다면서요? 예. 어떤 일이든 간에 이른바 베이스 캠프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예. 오늘 지금 저한테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재벌 개혁, 예. 이거에 대해서 물으셨고, 유치원 관련한 교육 개혁 문제도 물으셨단 말이죠. 네네. 제가 이 두 개를 다 열심히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자료도 모으고, 관련된 기사들도 모으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과 관련된 이제 주장도 담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홈페이지인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예. 이제 이해를 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박용진 TV라고 하는 유튜브 공간을 열었고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은 한 달 정도 됐는데 5만 명 정도에 육박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시는데 많이 여기를 찾아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베이스 캠프가 보다 푹적푹적 재벌 개혁과 교육 개혁 다 예. 등반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